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285쪽입니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통 풀뿌리 민주주의, 민초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아래에서의 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정부나 위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어떤 정책, 음, 이런 것보다는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중에 먼저 가족과 관련된, 혹은 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사상이나 일상에서의 어떤 간극, 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 이데올로기하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하고 일상에서의 어떤 민주주의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공간이 가족 안에서 드러난다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은 누구냐 하면은 유시주 이희영 씨의 공동 글인데,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 글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남편도 같이 운동하면서 만났던 남편인데, 자, 여기서 운동은 이제 스포츠 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시위 운동, 데모할 때 그 운동입니다. 어, 이게 가정이란 영역에서는 정말 비민주적이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 만났던, 그래서 막 서로 결혼까지 이르게 된 그런 부부 관계겠죠. 그런 남편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같이 격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실제 가정의 영역에서는 정말 비민주적이죠.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즉 이념적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인 구호를 외치는데, 정작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있어요. 역할 분담도 하나도 안 되고 가사 분담도 하나도 안 되고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제의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의 연장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인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했던 그 세대는 사실은 지금 저와 비슷한 586 세대인데, 그 성장해온 시기가, 자기가 그 성장해오면서 보고 자란 자기 가정이 아무래도 권위적인 가부장적 그런 시스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기대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래도 그 세대 자체는, 그죠? 이렇게 또 이해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남은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도 또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의 배경이나 이런 걸 놓고 저 사람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내면과 바깥, 보이지 않는 부분과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도 제 머릿속으로 이게 옳은 것이더라 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적인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략,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죠. 중략, 제 상식에서는 그게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이것, 즉 왼쪽을 들어보이면서 이것, 오른쪽을 들어보이면서 이것,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렇게 이제 나눈 거겠죠.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때로 구분만이 아니라 이게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이 간극을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김경진 씨라는 분이 이제 김경을 토로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답변에 해당되는 글을 한번 볼까요? 김경진 씨는 학생 운동을 거쳐 노동계 외곽의 비합법 조직에서 한동안 활동하다가 1992년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한 시민운동단체에 몸을 담았다. 시민단체의 틀 안에서 청년운동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었고 뜻을 같이 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단체 안에 청년회를 출범시키고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94년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는 활동을 접어야 했다. 김경진 씨의 남편은 그냥 대충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빵에 갔다 오고, 비속어죠. 빵은 이제 교도소 감옥을 말합니다. 빵에 갔다 오고 굉장히 열렬하게 흔히 투사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혼한 뒤 김경진 씨는 남편이 드러나는 부분, 즉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구호를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생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간극을 안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간극을 안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남편은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으로서 가사와 육아에 대해 전혀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 소소한 가정사들, 예컨대 월급을 관리하거나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는 문제 같은 것을 의논하려 하면 그것은 내 영역인데 너가 왜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불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정과 시댁이 모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김경진 씨는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회의에라도 참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저녁 시간에 아이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김경진 씨는 2년 넘게 활동을 중단했다가 아이를 데리고도 할 수 있는 방송 모니터 쪽 일을 찾았고 둘째 애를 배에 넣고 큰애는 손을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큰 아이가 7살이 되던 2000년부터는 아이들을 종일반에 맡기고 상근 근무를 시작했는데 참 눈물나는 세월이었다.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에 맞추어 가질 못하면 7살, 5살 형제는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조금 지나서는 아이들 목에 열쇠를 걸어 주었다. 아이들 스스로 집에 와서 그 문 열고 들어가라는 거죠. 저도 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과 비슷한 세대입니다. 김경진 씨와 아마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저는 제가 학교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이건 사고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유치원에 아침에 제가 데려다 주고 집사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맞벌이를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올 때도 제가 주로 자주 데려왔고요. 애들이 아플 때도 병원에도 제가 데려가고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설거지 이런 가사일도 좀 제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딸 둘이 컸기 때문에 설거지를 시키고 물론 요즘 학생들이 잘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알아서 뭐 자기들이 병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나하고 비슷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사고방식. 물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변해야 될 때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전업주부라면 또 다르겠지만, 부인 되는 분도 이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서로 같이 둬야 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도 있고 같이 못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김경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어떤 이미지, 간극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좀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경진 씨가 보통 운동권 여자들이 많이 그렇지만 친정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는 적어도 가부장제적인 제약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김경진 씨는 남편이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가부장제사의 성별 분업 구도인 생계부양자 남성 또 가사 전담자 여성 이런 보수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러한 틀에 자기가 구속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그는 이 김경진 씨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일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경진 씨는 이렇게 이제 내면과 바깥이 불일치되는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경험을 들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 이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간극을 그러한 거리감을 차이를 이성적으로는 인식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남편 같은 경우의 문제는 이러한 간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간극이 너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또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김경진 씨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또 좀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또한 김경진 씨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인격의 차원 혹은 남성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남편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그것도 열렬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즉 김경진 씨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약의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경진 씨가 아니고 남편이겠죠. 남편은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약의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어떤 가치에 입각하여 규범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책임을 먼저 자신에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던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정도밖에 유지 못하면서라는 이런 김경진 씨의 말은 민주주의를 세계관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교할 때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좀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권력을 향한 투쟁에서 그처럼 열렬했던 남편의 민주주의는 아내와의 관계나 가족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시주와 이희영 씨의 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라는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 이 글에 공감하고요. 물론 저는 남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열렬한 그런 운동권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민주화 운동에 제 이름 알죠? 김동조 제 이름처럼 동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운동하지는 않았어요. 시위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세대니까.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고 뭐 병원이든 유치원이든 애들 데려가고 다 했거든요. 이건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 자체는 물론 보수적인 세대에 들어가는 나이겠지만 그죠?
자, 이 글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학습 길라잡이는 295쪽에 이제 있습니다. 공약의 부담. 우리 여기서 방금 공약의 부담이라는 말이 있죠. 공약의 부담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대학 진보 끝불 속에 숨은 전근대성. 이거는 이제 박노자 씨의 글입니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대부분의 캠퍼스 곳곳에 붙어 있는 대자보 내용만 보면 학생들의 성향을 무한한 진보주의와 반체제성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내부에서 본 대학 사회는 군대만큼 세열적이고 권위주의.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대학생활 해보면 제가 다닐 때는 더 심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뭐 예를 들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라든지 너무 권위주의고,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는 학부 과정 때는 몰라요. 대학원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건 그냥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고 완전 봉건주의적인 시대의 어떤 주종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교수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비리 이런 게 언론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지금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저런 관계구나, 이렇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계속 보면은 무엇보다도 중세적 도제제도의 면모를 띈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상명하달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는, 위에서 명명하고 밑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 사적인 추종관계, 공적이고 평등한 현대적인 동료지식인의 관계는 결코 아니다. 교수님이 틀어지고 있는 성적이라는 공적인 권력, 그죠? 이것 때문에 학생에게 충분히 무섭고 위협적이지요. 그렇지만 학생을 불러 혼내줄 수 있는 그 사적인 가부장적 권력은 학교에서 중세적 가문으로 만든다. 호통을 치시는 교수님 앞에서 끝까지 본래의 소신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는 학생을 운동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이 글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교수님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엄격했죠. 시위를 하던 운동권 학생들조차도 교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쳤다는 겁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아무래도 학점 관련해서나 졸업과 관련해서나 앞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자기가 제자나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덜 권위적으로 자기가 교수 입장이 중요합니다. 교수가 항상 학생들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좀 더 민주적으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교수가 사실 문제죠. 그렇죠? 경찰이 폭력 앞에서도 후퇴하지 않던 이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젊은이들이 교수님이 고함 소리를 듣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뭐 백과 커넥션만 통하는, 백은 알죠? 뒷배경, 커넥션도 이제 연결, 뭐 인맥, 지연, 뭐 학연 이런, 그죠? 이런 것만 통하는 한국사에서 그 전지전능한 교수님에게 혼나는 것보다도 그 눈밖에 나는 것이 학생에게는 더 두렵다. 이런 교수들 중에서도 엉터리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실력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연구 실적도 충분하고 이런 교수가 아니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백이 좋다든지 아니면 연줄이 좋아서 친분 관계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교수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수가 되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교적인 사조관계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학생이 그 지도교수의 도덕을 유교적으로 흠모하기보다는 실질적 영향력을
수지타산에 맞춰 평가하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간 생략하고 이 부분 볼까요? 학부생과 교수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절대적 권력에 복종하는 논리가 작용하지만 학계에서의 입지가 문제시되는 석박사 과정생들은 심지어 지도교수의 대필 요구를 대필 요구 알죠? 자기가 써야 될 뭐 글이나 논문을 대신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대필 요구를 고맙게 물음표죠. 받아들여 써줄수록 날 시켜주겠지라고 얘기할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그 전남대입니까 어디 자살한 경우도 있었죠. 너무 교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나 인권, 학리 등을 뭐 배울 때의 그 어떤 이성, 논리적 그런 그죠? 이 학리를 통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매달려야 밥그릇이 보장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학계 새싹들의 대학원생들 이제 막 들어온 대학원생들 말이겠죠. 생활의 지혜가 되었다.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지도교수를 만난 행운아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론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부인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은 바로 그 체제의 말단 구성원으로서 치열한 충성 경쟁에서 이기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서 사적인 예속성이 강한 한국 대학에서는 학생 간의 관계도 평등 이념이 아닌 전근대적인 연령, 학번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종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다. 이것도 유교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논객들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적인 사회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인 호혜적 상호의존 관계만으로는 개인에게 자의 진출과 위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을 재학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 본격적인 생존 투쟁을 벌이기 전에 사으려는 노력일 뿐이다. 즉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배들에게 일단 잘 보이고 성공한 선배와 나중에 먹이사슬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적 선후배 관계의 여러 논리 중 하나다. 예전에 좀 이랬어요. 진짜 교수와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런 거에서는 많이 벗어났습니까? 네. 형식이야 유교에서 따온 것이지만 내용은 다분히 정실 자본주의의 산물로 보인다. 운동권이라는 조직체에서도 높은 학번이 낮은 학번을 의식화의 대상으로만 보고 당부방침의 일방적인 하달만 존재하는 등 평등의 이념과 철저한 세열화라는 현실이 공존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실 자본주의적 타산보다는 순수한 전근대적인 연령과 권위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단 민초적 차원의 민주성과 근대성의 부재는 마찬가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또 선후배 간에 이런 서열 이런 거 너무 물론 선후배 간의 서열이 전혀 없으면 또 그건 곤란합니다. 그죠? 위계 질서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지 이게 너무 여기에 이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비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보성과 반체제를 내세우는 대학사회는 실제로 사적인 예속성을 위주로 하는 한국형 정실자본주의 그런 논리, 정실자본주의 논리와 상당히 부합하는 하나의 서열과 복종의 체제가 주를 이룬다. 예외도 있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진보를 지향하는 교수와 학생 중에서 일상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활동적인 진보계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보수적인 성향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열화하고
강명하달식의 이런 시스템, 민주화 시대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결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물론 많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잔존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와 그 대학원생 간의 관계도 그 대학원생이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논문도 쓰고 뭐 연구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수가 그걸 제대로 그 학생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키워주고 그 사람에게 수업을 또 준다든지 강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아무리 그 개인이 열심히 하고 잘해도 자기 눈밖에